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무릎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연골 재생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나와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움 말씀 주실 연세사랑병원의 박영식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 6676-0114번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축구나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중년층에게는 오히려 이런 운동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네.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량이 좀 줄게 되면서 특히 이제 중년을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하체 근력량이 좀 줄게 되죠. 그러면 이제 축구나 뭐 등산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젊었을 때는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충격에서도 무릎에 외상이, 그러니까 충격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골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은 중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생리가 끝나게 되는 폐경이 오게 되는데, 폐경이 오게 되면 무릎 연골이 굉장히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큰 충격이 아닌데도 일반적인 반복적인 동작에서도 연골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관절 연골에는 신경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연골 손상 초기에는 통증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골이 손상됐다고 하더라도 통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어떤 이상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몇 가지 이상 신호들이 있죠. 그러니까 통증은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이상한 무릎의 증상들을 초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뭐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뭐 뻣뻣하면서 뭐 앉았다 일어나면 아프다든지, 무릎이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꼭 한 달 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 아프고 괜찮으면 좋은데, 이제 어떤 주기를 가지고서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걸을 때 이제 뼈끼리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예. 경우. 그리고 무릎에 물이 차거나 하면은 이렇게 무릎 위쪽이 부으면서 무릎을 구부리기 좀 어려워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릎 붓기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일주일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소리가 난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잠자는데 좀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무릎 안에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고 무릎 주위를 이렇게 눌러봤는데 통증 있는 부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끝까지 잘 안 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무릎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무릎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신호를 한 11개 정도 항목으로 살펴봤거든요. 이 중에서 몇 개 정도가 해당을 하면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보통 한두 개 정도면 그냥 예.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두세 개, 세 개에서 한 네 개 정도면 조금 주의해서 무릎을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한 5개 이상이 된다면 그때는 무릎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네. 전문의를 찾아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신호를 보니까요. 아무래도 무릎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연골은 통증은 나타나지 않지만 무릎에 이상 신호를 준다고 하니까 무릎이 좀 아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병원에 들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런 신호가 왔는데도 방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좀 경각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릎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굉장히 연골이 이제 없어지면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이렇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양으로 변하는데요. 네. 사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 무릎을 보면은 관절 간격이 여기 양쪽에 네. 죄송합니다. 관절 간격이 양쪽이 이렇게 균일하게 있고, 관절 표면의 모양이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관절염이 이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안쪽, 특히 안쪽에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안쪽에 관절 간격이 좀 좁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좁아지게 된다는 거는 관절 표면을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그 네.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뾰족하게 돌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관절 간격도 좁아지고요. 예. 그리고 이 중기에서는 이제 관절 연골이 일부가 좀 소실이 되고 이렇게 돌기가 만들어지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이제 말기까지 가면 관절 연골에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네. 관절 간격이 전혀 없어지게 되고 연골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게 말기가 연골 되면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게 되죠. 그럴 것 같고요. 다리가 휘었어요. 네네. 이 연골이 닳았기 때문에 다리가 휜 건가요? 그렇죠. 네. 관절 사이에 그 관절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것이 이제 그 연골하고 연골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닳아서 없어지니까 그 부위가 없어진 만큼 그 뼈가 이렇게 맞붙게 되면 아. 그 젊었을 때는 무릎이 뭐 똑바르게 있어서 참 이뻤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네. 옷자다리가 돼 가지고 좀 걸으실 때 그 음. 오리 걸음처럼 그렇죠. 띠뚱띠뚱 걸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연골이 닳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그 보통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그 전통적으로는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아니면 뭐 무릎에 주사를 맞는다든지 하는 그런 그 대증적인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들이 주로 있었고요. 그리고 말기 관절염으로 가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든지 하는 그런 그 이런 보편적인 치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최근 들어서는 그 본인의 자기 그 본인의 피해서 그 혈소판을 따로 추출해서 쓰는 그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법이 요즘 그 소개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기쯤으로 넘어가면 이제 관절의 연골이 일부 이제 소실되고 없어지는 경우인데 중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해서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를 좀 다듬어주고 연골이 없어진 부위를 연골을 다시 채워 넣어주는 연골 재생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 천공술이나 자가 골 연골 이식술 혹은 자가 연골 세포 그 배양 이식술 등을 해서 그 연골 결손된 부위를 메꿔주는 시술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 관절염으로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해지니까 이때는 그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그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할 때 빨리빨리 치료를 서두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이 좀 살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초기일 경우의 치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혈액을 이용한 주사요법이라고요. 네. 네. 그 우리 몸에 있는 피 속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뭐 주로 물로 구성된 혈장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백혈구, 적혈구는 이제 제외하고 혈소판 속에는 상당한 양의 그 성장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팔에서 그 피를 채취하는데 한 40cc 채취해서 거기서 네. 이제 그 특수 키트를 이용해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 한 혈소판을 한 100만 개 이상 그 추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 무릎에 그 주사를 넣게 되면 그 초기 관절염인 경우에는 그 연골이 떨어져 나가거나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 연골이 좀 약해진 게 이제 주로 나타난 특징인데 그 연골 약해진 부위에다 이제 혈소판에 들어있는 성장인자를 넣어주게 되면 그 연골 세포에 작용해서 연골을 구성하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연골의 질이 좋아지고 내구성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 연골 세포를 이제 저희가 이제 배양을 하면서 이 그림은 이제 PRP 그 혈소판 농축액을 거기에다 이제 같이 그 넣어서 배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은 그냥 연골 세포만 배양을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빨간색 선은 PRP를 첨가해서 배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PRP를 첨가한 데서 연골 세포의 배양이 훨씬 더 많은 수에서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표고요. 예. 요거는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건 68세 남성 환자였고, 이건 60세 여성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서도 연골 세포가 그 배양이 잘 되었다. PRP를 씀으로써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자, 초기일 경우에 자기의 혈액을 이용한 주사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주사니까 몇 번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보통 PRP 주사를 사용하는 데가
그 관절 연골뿐만 아니고 이제 인대나 그 근육의 치료에도 사용을 하는데요. 네. 보통 연골에 사용할 때는 1주 혹은 2주 간격으로 3회를 시술하고요. 그리고 인대나 근육에 사용할 때는 보통 한 번 주사하고 6주 혹은 2달 정도 기다렸다가 증상을 봐서 추가 시술을 하고 하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기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기치료법으로는 연골 재생술이 있었는데 요즘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중기에서는 특징이 연골이 그 떨어져 나가서 없어지는데 네. 그 연골이 없어지는 게 이제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연골 그 없어진 부위를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없어졌으니까 거기를 좀 메꿔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메꿔주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연골 재생술의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주 몇십 년 전부터 시술했던 것이 이제 미세청 공술이 있고요. 근데 이 예. 미세청 공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골의 남는 부위에서 그 우리가 이제 기능을 좀 안 하고 남는 연골이 무릎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서 연골을 떼어내서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에도 옮겨 심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이제 자가 골연골 이식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골을 결손이 있는 게 이제 조금 사이즈가 커지면 우리가 이제 떼어서 옮기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연골을 채취해서 그걸 배양을 합니다. 네. 배양해서 이제 양이 좀 늘어나면 늘어난 양을 거기다 이제 심어주는 그 자가연골 배양 이식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단점이 뭐냐면 그 나이가 많게 되면 보통 네. 그 교과서적으로는 한 50세 네. 전후가 넘으면 음, 이런 시술들이 결과가 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줄기세포를 쓰게 되면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그 나이의 제한을 좀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그 연골 재생술보다는 그 시술 자체가 좀 간편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가 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줄기세포 하면은 그 음. 많은 분들이 좀 아실 텐데요. 네. 줄기세포의 특징, 줄기세포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제 피부가 이제 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피부가 때가 먼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네. 그 피부의 각질이 이제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없어지면 재생이 안 되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 계속 우리 피부가 유지되고 머리카락이 새로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줄기세포가 다시 그 세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줄기세포인데 이 줄기세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혹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 먼저 화면을 보면서 네, 설명을 네, 들어볼까요? 네네. 네. 그 줄기세포 이 그림은 이제 줄기세포가 그 분할을 한다는 걸 이제 표현하는 드리는 건데 이 줄기세포가 한 가지 세포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포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경우에 이거는 이제 성체줄기세포, 중간엽 성체줄기세포인데 여기서 이제 배양해서 분할을 시켰더니 지방세포로도 형성이 가능하고 연골로도 형성이 가능하고 뼈로도 형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줄기세포이고 또 한 가지는 줄기세포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네 개가 여덟 개가 되듯이 이렇게 복제, 그러니까 여러 개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밍 이펙트, 홈이라고 하면 집을 찾아간다는 건데요. 네. 그게 뭐냐면 줄기세포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릎에다 이제 투여를 했을 때 그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에 줄기세포가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줄기세포를 정맥 주사를 해서 넣는다. 그러면 우리 몸 어딘가에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자리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네. 그 부위에 정착을 해서 붙어서 그 부위에 맞는 적절한 세포로 분화, 증식해서 치료를 한다는 그래서 호밍 이펙트라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줄기세포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그 종류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줄기세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줄기세포가 처음에 발견된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된 거는 이제 주로 이제 배아줄기세포였는데 보면 그 난자와 정자를 수정을 시킵니다. 수정을 시키면 수정란이 형성이 되고요. 네. 수정란이 형성이 되면 그 이제 수정란이 두 개, 네 개, 여덟 개로 증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8주 정도까지는 그 세포 덩어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그러니까
팔다리 이런 조직을 형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세포 덩어리로 있게 되고 예. 보통 이게 한 5, 6주 정도에서 그 배반포라는 걸 형성하는데 그 안에서 세포를 일부 채취해서 그걸 배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근데 이 배아줄기 세포의 특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세포로 분할을 굉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양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하는 건 현재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배아에서 만들기 때문에 배아라는 게 뭐냐면 그냥 두면 계속 그 증식을 하게 되면 태아로 증식을 해서 한 개체를 갖는 생명을 가진 개체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배아줄기 세포를 배아에서 채취하게 되면 그 배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배아줄기 세포는 현재 임상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걸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몸에 우리들 몸에 보니까 줄기세포가 여러 군데 있단 말이죠. 찾아보니까 간이나 뇌나 아니면 피부 그리고 췌장 그리고 장 그리고 지방 이런 부위에 그 대표적으로 골수에도 있고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고, 근데 이거는 배아줄기세포보다는 이게 분화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임상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의 분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지금까지 그 시술되어 온 굉장히 수년간 시술되어 왔는데 그동안 그 종양이 생겼다는 그런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고 생명윤리에도 거의 저촉되지 않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조직 재생 치료로 성체줄기세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매거진 2부. 오늘 이 시간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연골 재생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통화 네, 다시 안녕하세요.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불편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릎이요. 네. 제가 2년 전에 연골 수술을 했는데요. 예. 연골이 파열됐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네. 했는데도 이게 삐그덕 소리가 나면서 저녁에 잠잘 때 통증을 느끼고 이렇게 비 오는 날이 이렇게 습한 날은 무릎이 더 많이 아파요. 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으로 50요. 50이요? 네네. 네네. 전형적인 이제 중년의 나이신데요. 네. 관절 내시경 수술을 아마 2년 전에 하신 것 같은데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무릎 속에 그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무릎 관절 사이에서 그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찢어진 경우에 이제 관절 내시경을 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반월상 연골판의 일부를 그러니까 제거하게 되면 그 무릎 사이에 있는 쿠션이 일부 없어지게 되니까 뼈하고 뼈, 그러니까 관절하고 관절이 바로 맞닿게 되고 관절 연골이 견디질 못하게 되면서 네. 퇴행성 관절염을 좀 진행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오히려 내시경 수술을 하시고 나서 오히려 통증이 더 진행이 됐다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네. 아마도 그 내시경 수술 후에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퇴행성 관절염 초기나 혹은 중기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되고 이런 경우에도 물론 이제 검사를 좀 해서 그 무릎 속에 연골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줄기세포 치료 혹은 연골 재생 시술에 적응증이 되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어머니? 네. 지금 제가 다리를 완전히 못 굽히거든요. 네. 자, 이런 굽히지를 증상 못하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 다리를 못 구부리는 거에는 대개 두 가지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물이 부어 있으면 그 앞쪽에 그 물이 차게 되면 무릎을 구부릴 때 그 슬개골 위쪽에 대퇴 근육이 이게 잡아당겨져 가지고 무릎 구부리는 걸 제한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무릎 속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게 재파열이 됐다고 하면 무릎을 구부릴 때 그 관절 사이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구부리는 게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아무 이유 없이 무릎이 안 구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이상 신호가 무릎에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가까운 전문병원에 들르셔서 어떤 상태인지 먼저 진단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 다리가 네, 지금 이제 67이거든요. 나이가요. 네. 근데 이제 다리에 저 무릎에 가서 자꾸 물이 차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물을 계속 이렇게 빼내고 그런데 연골이 달았다고 하는데 네. 연골이 달아도 그렇게 물이 이렇게 무릎에가 고이는지 네.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렇게 어떤 치료 줄기세포로 치료가 되는지 그게 그- 궁금해서요. 물이 차시면서 물을 자주 몇 번 물을 뽑으셨나요? 빼내는 거예요. 네네. 네.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셨을 거고 네네.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어느 정도나 진행되셨다 그럽니까?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연골이 달아서 그렇다고 아, 하면서 네네네. 물이 보통 이렇게 이런 자꾸- 경우에는 네네. 우리가 그 관절 표면에 연골이 네네. 덮여 있는데 네네. 그 표면에 연골이 잘 붙어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네네. 이제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연골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거든요. 연골 조각이나 가루나 네네. 떨어져 나오면 그 순간부터 무릎 속에서는 네네. 그 연골 조각은 이물질로 우리 무릎이 반응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원래 없던 자리에 그게 있으니까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무릎 속에 가장 안쪽을 싸고 있는 구조물인 활액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활액막에서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제거하기 위한 작용, 활액막의 그 자연적인 그 반응 중에 하나가 그렇게 물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물이 차게 되실 가능성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제일 높고요. 네. 지금 봐서는 연골이 남아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연골이 남아있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해결이 아마 될 거고요. 그 연골이 좀 남아있는데 부분적으로 좀 남아있고 일부는 좀 없고 그러면 충분히 연골 재생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연골 재생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려면 일단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예. 연골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주로는 일단 네. 병원에 처음 오게 되면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네.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면 그 사실 엑스레이는 뼈를 주로 찍기 때문에 그렇죠. 연골이나 연골판, 인대 이런 건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절 사이의 그 간격 그리고 관절의 표면의 모양 등 그리고 또 색깔 이런 걸 보면 퇴행성 관절염이 얼마나 있는지 정도를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방침을 정확히 정하겠다 그러면 최근에는 그 연골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MRI 촬영을 하게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도움이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연골 재생 치료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줄기세포 치료 시술법을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려 보면 그 먼저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의 엉덩이뼈, 이제 골반뼈나 아니면 대퇴골 혹은 경골, 종아리뼈 위쪽에서 그 특수 키트, 그러니까 주사 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 속으로 이렇게 뚫어 넣을 수 있는 그 침을 주사 바늘을 집어넣어서 골수를 좀 뽑아내게 됩니다. 보통은 한 120cc 정도까지도 뽑아내는데 네. 그거를 이제 뽑아낸 걸 가지고 그 특수 키트를 이용해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그 골수액 속에 들어있는 그 줄기세포, 그 단핵구, 성장인자들이 이렇게 한 층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따로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줄기세포나 단핵구 그런 세포들이 보통 한 8천만 개, 적게는 한 5천만 개에서 한 8천만 개 정도 개수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성장인자도 다량 들어있고 그리고 줄기세포도 있고 그래서 네. 그거를 그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줄기세포가 그 연골 결손 있는 부위에 붙게 되고요. 그래서 예.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줄기세포를 채취한 후에 별도의 배양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렇다면 시술 시간도 좀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술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수를 채취하고 그걸 원심분리해서 특수 키트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방법은 뭐 그 특별한 그 준비 과정이 필요 없고 그리고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래서 뭐 특별히 이 줄기세포 치술만 하기 위해서는 입원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골수 추출해서 주기까지 1시간 정도 걸리면 되는 짧은 치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법이라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배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양을 하면 아무리 그 무균 상태에서 시술을 한다 그래도 네. 사람 손이 여러 번 가야 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균이나 이런 거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배양을 하지 않고 바로 채취한 걸 바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감염의 위험도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연골 재생하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그 확률로 그 치료를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동안 나와 있던 방법들에선보다는 확실히 그 간편하고 좀 빠른 치료 방법입니다. 네. 혈소판 풍부혈장 주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했잖아요. 이번 시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시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PRP, 그러니까 혈소판 풍부혈장은 보통 무릎에 하는 경우에는 3번을 하는데 일주일이나 혹은 2주일 간격으로. 근데 이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는 한 번 치료하고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골수를 이용한 그 줄기세포 치료를 1회 시행하게 되면 약 한 80% 정도에서 연골 재생이 되는 결과가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도 연골 손상 정도가 심하면 이런 재생 치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가골수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그 연골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 상태일 때 가능한 걸까요? 그 보통 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될 때 저희가 이제 연골 그 손상의 정도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줄기세포를 집어넣을 때 한도 끝도 없이 넣지는 않거든요. 음. 개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게는 5천만 개, 많게 한 8천만 개에서 1억 개 이상을 넘기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골의 결손이 굉장히 광범하게 넓으면 그 네.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그 많은 부분에 붙어가지고 그 연골을 만들어야 되니까 연골의 두께가 굉장히 아무래도 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연골 그 재생의 효과가 좀 좋으려면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제곱센티미터에서 한 10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3 곱하기 3cm 정도 그 정도의 연골 결손이 있는 것, 그 정도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한 번의 시술만으로 80% 정도의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술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네네. 보시죠. 지금 보시는 요 환자분은 보통 요 환자분은 50대 중반 분이셨고요. 치료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 MRI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무릎이 붓고 아프시다는 증상을 가지고 오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예전의 방법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치료하기가 좀 마땅치 않았는데 그때 줄기세포 치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MRI 보시면은 치료 전 보면 여기 제가 이제 요 표시해 드리고 있는 요 부위가 하얗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건 연골이 지금 떨어져 나가서 없는 부위입니다. 아. 보통 위아래 뼈를 덮고 있는 요 좀 밝은 회색이 이게 연골인데 예. 요 사이에 하얀 부분 이건 연골이 없는 아, 부위고요. 그렇군요. 이 부위에다 이제 저희가 줄기세포를 투여를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6개월 후에 MRI를 다시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분 같은 부위고요. 그 여기부터 요 자리까지가 이게 원래 없던 자리였는데 분의 연골이 차 있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정도 되면은 통증은 어느 정도 감소를 했을까요? 그 걸어 다닐 때 그 아팠던 통증 이거는 전혀 없어지시고요. 붓는 어. 것도 전혀 없어지시고 증상은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도 비슷한 분인데요. 그 엑스레이 보시면은 요 안쪽에 그 보통 엑스레이 표면을 보면 이렇게 매끈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볼록하게 이 예. 부위는 여기도 약간 볼록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위는 움푹 패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약간 골괴사도 같이 있으면서 그 연골이 다 떨어져 나간 것이죠. 요 반대편 무릎하고 보면 요 매끈한 거하고 완전히 확연히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건 같은 사진이고요. 같은 분이시고요. 예. 그래서 요분은 MRI를 처음에 초기에 찍었는데 이게 이제 같은 고자리 MRI입니다. MRI에 보면 이렇게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위가 확연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치료 전에 관절 내시경을 하면서 내시경에서 이제 내시경을 눈으로 직접 본 사진이고요. 요 하얀 부분은 연골이 잘 차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요 자리는 지금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엑스레이 사진에서
움푹 들어간 부위,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게 보였고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줄기세포 치료를 했고요. 네.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아까 여기 움푹 들어갔던 자리가 지금 이렇게 메꿔진 게 보이고요. 이 사진에서는 약간 좀 남아있는 것이 보이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호전된 것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관절 내시경을 다시 한번 해서 그 연골이 얼마나 차올랐는지를 확인을 한 사진입니다. 요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그 연골이 결손이 돼서 그 아까 불그스름하게 뼈가 노출됐던 자리가 지금 완전히 연골로 다 들어차 있는 것이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 그 관절 내시경 소견입니다. 그래서 네.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면 치료 전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던 부위가 완전히 이렇게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관절 내시경에서도 이렇게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없는 부위가 이렇게 연골이 들어차 있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네. 불편하세요? 아, 원래 관절이 걸린 지는 한 7, 8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이게 부어갖고 이제 물도 많이 빼고 했는데 지금은 이 무릎이 이렇게 MRI를 찍으니까 물혹이 생겼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볼록 나온 게 그게 있으면 이 장단지 그 쫑아리가 다 안이 아프고 근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치료하는지 몰라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네. 그 뒤에 물혹이 생기셨다는 거죠? 예, 예. 네, 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5이에요. 네. 65이에요. 뒤에 이제 물혹이 생기는 경우는 몇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예. 큰 거는 무릎이 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속에 물이 차면은 그 예. 무릎 관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풍선처럼 막이 쌓여 있습니다. 막이 쌓여 있는데 일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가장 약한 부분이 무릎 뒤쪽인데 그쪽으로 그 그러니까 무릎 속에 물이 많이 차니까 압력이 높아지니까 약한 부분으로 물이 삐집고 나가는 거죠. 네. 나가서 뒤쪽에 물혹을 만듭니다. 근데 물혹이 만드는 그러니까 뒤쪽에 물혹이 있는 부위에 분들의 한 80%에서는 무릎 안쪽에 연골 손상이나 아. 연골판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물혹만 치료해서는 치료가 안 되고 무릎 관절 속 안에 연골 손상 혹은 그 연골판 손상을 같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쪽의 치료가 잘 돼서 그 관절 속에 물이 생기는 게 없어지게 되면 뒤쪽의 물혹도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뒤쪽의 물혹 때문에 뒤가 땡기고 아프다면은 물혹을 같이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하셔야 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은 무릎 앞쪽, 그러니까 앞쪽의 무릎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이 붓는 가장 큰 이유는 대개 이제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면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무릎이 잘 붓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치료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골 손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견을 전해주셨어요. 자, 이분도 가까운 전문 병원에 서둘러 방문을 하셔서 그 연골을 치료를 하고 무릎도 함께 제거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성분이시네요. 네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네.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예. 그 현재 선생님 말씀은 무릎 관절만 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허리나 목 디스크에도 그것이 적용이 가능한지 네, 그것이 알겠습니다. 궁금하고 또 네. 하나는요. 네. 그러니까 그 채취를 할 때 어느 경우에 피해서 채취를 하고 어느 경우에 고수해서 채취를 하는지 네.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재 디스크, 그러니까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에서 그 현재까지 발표된 그 줄기세포 치료, 사람에 적용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논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디스크 쪽에서는 줄기세포에 대한 그 연구나 치료가 아직 그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연골이나 그 인대 쪽에 비해서는 아직 연구가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그쪽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언제 그 골수에서 채취하냐면 그 아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 피에서 채취하는 거, 그러니까 그 팔에서 정맥에서 피를 뽑는 거는
주로 이제 그 피해 속에 들어있는 혈소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혈소판 풍부혈장 PRP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고 그 PRP 안에 그러니까 혈소판 속에는 그 성장인자가 상당히 들어있어서 그 성장인자를 무릎에 놓으면 사실은 연골이 재생된다기보다는 그 남아있는 연골이 단단해지고 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좋아져서 있는 연골을 좀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연골이 많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경우에 연골을 만들어 넣어야겠다. 그럴 때는 골수를 써야 됩니다. 그 골수는 이제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반이나 대퇴골에서 뽑는데 그래서 골수를 뽑아서 거기서 그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따로 분리를 하고 그것을 무릎에 투여를 하게 되면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바뀌게 돼서 연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두 가지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예. 그 어느 정도의 피를 추출해야 하느냐도 궁금해하셨거든요. 피는 보통 한 40에서 50cc 정도 뽑고요. 예. 줄기세포 할 때 골수에서 뽑는 거는 보통 그 한 120cc 정도를 뽑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글쎄 저희는 좀 감이 안 오거든요. 500cc 맥주 한 잔이면은 아. 그거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예, 채취합니다. 감이 네. 잘 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한 의견을 들으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에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골수 외의 부분에서도 채취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채취가 예.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 그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분포하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간에도 있고 뇌에도 네. 있고 심장에도 있고 췌장에도 있고 그 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쓴다는 건 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 골수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그 보통 그거는 이제 본인 걸 사용하는데 이제 자가골수 줄기세포는 그래서 이제 골수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부위에서 채취를 한다면 그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그 산모가 이제 아기를 하고 나면 남는 부산물로 제대열. 네. 태반이 남는데 태반과 이제 탯줄이 남는데 그 탯줄에서 저희가 이제 제대열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열 은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관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제대열 속에 보면 줄기세포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제대열에 있는 줄기세포는 이게 그 타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제대열을 이용해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열 줄기세포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치료법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사실 근데 보관된 제대열이 없을 경우에는 치료가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겠어요. 네. 예. 아무래도 그 본인 거를 그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제대열을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없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인의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타인의 것을 이용하더라도 크게 그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임상 결과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경우도 지금 치료 전에 보면은 그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 치료 전에 이게 내시경을 들여다보면 이 하얀 부분은 연골이고요. 여기 불구스름하게 보이는 것은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없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48주 보통 한 11개월 된 후에 이제 확인을 한 것인데 연골이 있던 부위는 그대로 있고요. 연골이 없었던 부위에 이렇게 하얗게 연골이 들어찬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법으로 줄기세포 재생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글쎄요, 좀 주의할 점 같은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줄기세포 치료를 할 때 이제 연골이 결손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그 무릎 속에 줄기세포가 들어간 다음에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바뀌고 연골세포가 연골 물질을 만들어내서 연골로 바뀌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그 격렬한 운동이나 네. 힘든 일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쪼그려 앉기나 계단 오르내리는 거 그리고 무거운 물건 드는 거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치료 시술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달 반, 6주 정도는 목발을 짚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TV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 나도 무릎에 이상 신호가 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치료를 미루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이라는 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관절염을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막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수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체중을 좀 줄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을 보편적으로 보면 비만 혹은 과체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체중을 좀 줄여주시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쪼그려 앉는 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쪼그려 앉는 동작이나 아니면 무릎을 겨다 있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경우는 가사노동을 하실 때 네네. 그런 동작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연세사랑병원 박영식 원장과 함께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연골 재생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